자,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어제 그 탄력성 그거 했는데, 그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우리 객관식 교재를요, 보시면은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자, 살짝 복습 좀 한번 합시다.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하면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게 경제학이고요. 만약에 이걸 노동시장이다라고 하면 노동의 수요, 노동의 공급 이렇게 가고요. 거래되는 게 노동이고 임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점 해가지고요. 자, 우선 주의하셔야 될 게 노동의 공급은 우리 가게가 근로자가 노동을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만큼이 기업 잉여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수요자이기 때문에 기업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을 공급하는 가게 입장에서는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근로자 잉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로자 잉여 이렇게 됩니다. 자, 주로 이제 노동에 대한 수요를 보시면 임금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 관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금이 변했을 때 노동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노동 수요에 대한 노동 수요의 임금이 변하니까 임금 탄력성 이렇게 응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하는 공식을 어제 한 거 그냥 다이렉트리 하기는 뭐해서 우리가 노동으로 좀 바꿨어요. 그러면 임금 탄력성이다라고 하면 우리 변화율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가격이 얼마였을 때 얼마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임금이 얼마였을 때 노동이 얼마나 변하고 L분의 W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살짝 이쪽으로 다시 해볼게요. 오리지널은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수요에 대한 탄력성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XJ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XJ 가격이 영향 미치고 YJ 가격, 소득 이렇게 이건 거래되는 게 Q 이렇게 되는 것이고 XJ 가격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본 것처럼 이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얘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합니까? 라고 하면 노동자 빼면 되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탄력성. 자, 그래서 가격 탄력성 이렇게 쓰면 되겠고, 원래 이제 분모가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했습니다. 퍼센티지로 표현한다고 그랬고, 변화율 곱하기 100 이렇게 하고요. 수량의 변화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했을 때는 델타 P분의 델타 Q 그냥 하첨자 X는 뺄게요. Q분의 P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랬을 때 두 개의 곱으로 돼 있었어요. 얘가 뭐였었냐면 이게 기울기랑 관련돼 있었어요. 기울기의 역수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요거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의 역수니까 이것도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하나의 위치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임금이 W0일 때, 노동이 L0일 때. 자, 기울기만 다른 두 개 노동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이렇게 완만하고요. 노동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노동의 수요 곡선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요. 가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임금이 하락한다고 할게요. 임금이 하락하면 얘는 고용량이 이렇게 조금 증가하는데 얘는 많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게 된 경우가 노동 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로 나타내면 여기가 뭐 노동으로 하는 김에 노동을 합시다. 노동이고 임금이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의 탄력성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해가지고 탄력성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편법인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 15페이지 1번 풀어볼게요. 페이지 15페이지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갑은 DVD 대여료가 4,000원일 때 한 달에 5개를 빌려보다가 DVD 대여료가 뭐야? DVD? 요즘 DVD도 대여해보나? 아무튼 3,000원으로 하락하자 1,000원만큼 하락했습니다. 한 달에 9개를 빌려보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의 DVD 대여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수요 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했니? 우선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할 때는 이 탄력성 할 때요. 우리가 1을 기준으로 본다고 그랬죠? 1. 그래서 이제 뭐 1을 기준으로 해서 공을 뚝 떨어뜨리면 여기서 떨어뜨렸을 때 요만큼 튀어 오르면 그냥 1이고요. 덜 튀어 오르면 비탄력적인데 이렇게요. 물론 이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든 걸 얘기합니다. 얘가 좀 많이 튀어 올랐어요. 그러면 1보다 크면 탄력적인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1이면 이거는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될 수도 있어요. 노경에서도. 왜냐면 이제 우리는 주로 노경할 때 점 탄력성을 많이 하는데 에렌버그 교수님 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뭐 미분하는 점 탄력성보다 이렇게 호 탄력성 같이 그냥 좀 약간 오히려 더 레벨을 낮게 만드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가격이 있는데요. 거기 얼마예요? 4,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Q가 5개를 빌려보다가 가격이 3,0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3,000원으로 하락했어요. 근데 9개를 빌려보는 걸로 됐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델타 P는 얼마입니까? 하면 1,000원 이렇게 감소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Q는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 1,000원 감소하니까 원래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델타 Q는 9에서 5를 빼면 4개 변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탄력성 공식에 맞춰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다 할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원래 가격이 얼마였니? 원래 출발점이 여기니까 4,000원에서 그 다음에 얼마나 변했니? 델타 P가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00 빼기 3,000 해가지고 1,000 이게 이제 가격의 변화율 곱하기 100 원래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어떻게 변했니? 하면 5개에서 9개로 변했습니다. 5개였었는데 9에서 5를 빼면 그게 변화 크기가 되는 거죠. 곱하기 1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을 쭉 해보시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5분의 16 이렇게 돼요. 자, 아니면 이렇게 할게요. 식 공식 연습하는 거니까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 델타 P분의 델타 Q 이렇게 돼 있고요. Q분의 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한번 값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값을 집어넣게 되면 자, 델타 P는 얼마라고요? 이렇게 델타 P 1000.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나중에 노경할 때도요. 그냥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식 쓰는 것도 이런 식으로 착착착 하고요. 제가 봤을 땐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다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다 그걸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시간 제한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뒤에 문제를 못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좀 알아야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남으면 또 문제야. 그럼 중간에 이 글씨 작게 해서 새치기로 끼워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써야 될지 뭐 이런 걸 다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델타 P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델타 Q는 4 이렇게 되고요. 자, 원래 가격은 Q는 얼마라고요? 5 이렇게 되고 P는 저기 있는 것처럼 4,0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얘와 얘 3개 지워지면 4, 4, 16 해서 5분의 16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1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커서 완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그 정도 계산만 하고요. 뒤에 말 문제나 내용 또 많이 있으니까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 7번 한번 볼게요. 7번. 살짝 기본기를 다지는 연습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요런 게 문제 나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4고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이게 이제 마이너스 이런 거를 또 해가지고 뭐 가격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여기 보시면 하락하는 거죠. 변화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씌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기도 해요. 우선은 살짝 답 고르는 데만 먼저 초점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제거하고 숫자 양수로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선 살짝 볼게요. 그래서 7번에 보시면 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4라고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0.4인데 이게 원래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거래니까요. 가격은 수요의 법칙 하면은 가격 변화의 Q는 반대로 작동하니까 그런 거죠. 자, 이 정보가 있고요. 담배 가격은 2,000원이래요. 담배 가격이 2,000원 이렇게 있고요. 정부가 담배 소비량을 20% 감소시키고자 할 때 이 표현 잘 보세요. 담배 소비량을 20% 감소시킨다는 것은 담배가 있는데 담배 소비량이 20% 감소.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0인데 그냥 우리는 플러스 20으로 그냥 살짝 해볼게요.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보를 뒀을 때 담배 가격을 얼마나 변화시켜야 하니?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탄력성 구하는 공식에다가 이걸 잘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어떻게 넣습니까? 라고 하면 원래 이게 P분의 델타 P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Q분의 델타 Q 이렇게요. 앞에 이제 감소니까 이제 마이너스 붙여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냥 이거 뭐 그냥 상황 맞춰서 이것도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로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20%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P가 2000이고 분의 델타 P 이렇게 곱하기 100%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 지워지고 퍼센트 위에 아래 지워지고 그렇게 해서 20분의 얼마일 때 얘가 되는가 그렇게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그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저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잠깐 가서요. 네,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기 나와 있는 편법과 관련된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나 라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직선인 경우에 A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B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급 탄력성은 우리 하지 않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건 나중에 편법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객관식 때.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보도록 하시죠. 자, 거기 보시면 Q가 이렇게 있고요. P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우하현은 직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10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A에서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얼마예요? 80. 그 다음에 여기가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편법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객관식 할 때 이렇게 푸세요. 이 길이가 얼마예요? 20. 분자는 80.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A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20분의 80에서 4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삼각형의 닮은 꼴이기 때문에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10, 40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10분의 40해서 탄력성은 4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수요 곡선 비슷하게 해도 되고 노동시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의 수요의 임금 탄력성, 노동수의 임금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쓰듯이 만약에 2차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쓰면 채점자가 답은 맞았네? 점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답은 맞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1차니까 이런 거 해서 우리가 답은 4가 나와야 되겠구나 이걸 머릿속에 알아놓으신 다음에 혹시 2차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거 오리지널 정석으로 우리가 푸셔야 된다고요. 자, 이 수요 함수 우리 식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P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여기 보세요. 여기 10 갔을 때 20 내려갔잖아. 50 갔을 때 100 갔으니까 마이너스 2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더하기 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절편은 여기 100이잖아요. 100. 그러니까 Q가 빵일 때 P가 100 하니까 이게 1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래 오리지널 공식에 대입해서 하나씩 푸셔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값은 또 주어져 있습니다. P 값은 얼마로 되어 있냐면 80이고요. Q 값은 10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정석으로 한번 풀면 델타 P분의 델타 Q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Q분의 P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의 역수니까 이것도 뭐 기울기의 역수다 해가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1이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건 수요 함수를 P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함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P로 정리한 것이고 요거를 만약에 수요 함수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수요 함수는 Q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Q. 그럼 2Q 1 넘어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P하고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P 플러스 2로 나누면 5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수요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위에 나타내는 요거를 Q를 P로 미분합니다 라고 하면 Q를 P로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절대값 씌울 거니까 그냥 놔둘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PQ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여기 보시면 Q가 얼마예요? Q가 10. Q가 10. P가 얼마예요? 80.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서 이제 그냥 이 부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 이렇게 정리하면은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2차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정석으로 해서 수요함수를 구하고 이렇게 푸는 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1차 답만 띠기띠기 찾는 거는 분모분의 분자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1차는 여러분 다 합격하실 거예요. 수업도 착실히 듣고 하니까. 그러니까 2차에 초점 맞추면 이거를 뭐 해설도 그냥 가능한 한 왼쪽에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식을 세우면서 쓰는 연습까지 좀 해두시기 바래요. 공급 탄력성은 우리 시험에서는 노경에서는 안 나올 거고요. 1차에서는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객관식 파트에서 원점분의 전체라는 걸 소개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 정도 우선 오리지널 계산하는 것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뒤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소득 탄력성과 대체 탄력성이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산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40페이지에 8번 한번 볼게요. 페이지 40페이지에 8번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를 좀 몇 번 풀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할까? 그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노동경제에 대비하는 농사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경작에서는 이렇게 시간당 임금에 대한 이걸로 안 물어봐요. 농사니까 그렇게 바꿔서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제가 연기 때는 이제 이거 이제 이렇게 시험 보는 거 할 때 이거 그대로 내긴 하는데 우리 시험엔 이걸 주관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탄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사실 올해 나오기를 바랬었는데 올해도 시험이 좀 약간 좀 너무 쉬워서. 근데 아무튼 이 탄력성 계산하는 거 그건 좀 잘 해두세요. 아셨죠? 자, 밑에 표에도 자세하게 해놓긴 했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5,000에서 6,000으로 인상될 때 임금이 인상됐습니다. 노동의 수요량이 10,000에서 9,000으로 감소하게 되면, 그렇죠?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합니다. 자,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 자, 밑줄 치세요. 그리고 가로 안에 있잖아요. 절대값으로 해서 부호는 제거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탄력성인데 노동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 그러면 공식은요. 자, 임금이 얼마 변했습니까? 에다가 그때 노동수요가 얼마나 변했나요? 노동수요가 얼마였을 때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이어서 이렇게 표현한다. 왜냐면 부호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잘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각각 우리가 집어넣어 볼게요. 얘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임금이 얼마 변했습니까? 하면 밑에 해설도 살짝 보셔도 됩니다. 5,000에서 6,000만큼 변했으니까 1,000 이렇게 변했네요. 1,000 이렇게 변했고, 고용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라고 하면 고용은 거기 보시면 10,000에서 9,000으로 1,000 이렇게 변했네요. 변한 게 똑같네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L분의 W인데 L은 얼마입니까? 거기 보시면 L은 원래 얼마였습니까? 원래 초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고용량이 10,000에서 W는 어떻게 됐습니까? W는 보면은
거기 보시면 임금이 5천 이렇게 있었죠. 5천에서 6천으로 인상한 거니까 5천 이렇게 됩니다. 그 절대값 이렇게 씌우면 되겠죠. 그럼 답은 어떻게 된다? 2분의 1 이렇게요. 네, 요거 식 쓰는 거 좀 연습을 해 주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라든가 이런 거, 조세 그런 건 살짝 뭐 어제 좀 봤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좀 많이 얘기할 거니까 한 요 정도만 할게요. 우리가 진도 나갈 게 많아서요. 자, 우리 어제 그 효용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64페이지 기본서 펼쳐주시고. 자, 64페이지 나와 있는 그것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어제 했던 것 좀 살짝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소비자의 어떤 선택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선택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소비자는 목적이 뭐라고요? 만족을 극대화하는데 그 만족을 효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희소성 때문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시경작에서는 언제나 목적식과 제약식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적식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때 예산이 제한돼 있습니다. 예산 제약. 이게 이제 제약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때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효용을 극대화한다. 오케이. 되셨죠? 그래서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 극대화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제 좀 말씀드린 게 이 효용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용이라는 것은 만족의 크기인데 이 만족이라는 게 원래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수적 효용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측정할 수 없다 그럼 서수적 효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또 더 나가서요, 총효용과 한계효용 이렇게 했습니다. 총효용은 어떤 상품을 소비했을 때 전체적인 총효용이고요. 그리고 한계효용, 평균효용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평균효용은 별로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주로 한계효용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살짝 가짜의 가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상품의 가격이고 여기가 소비량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가격과 소비량 하지 말고 이렇게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합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Q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소비를 한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하나 먹었을 때 효용이 이렇게 5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먹었을 때는 효용이 9 이렇게 됐고요. 세 개째 먹었을 때는 12 이렇게 됐고요. 네 개째는 14 이렇게 됐다 합시다. 다섯 번째는 또 14 이렇게 돼 있고요. 아이고, 넘어갔네. 그 다음 12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게 총효용이에요. 그래서 총효용은 토탈 유틸리티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한계효용이거든요. 한계효용은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사과 아니면 아이스크림, 제과를 하나 소비했을 때 한 단위 추가적으로 소비했을 때 효용이 얼마나 증가하니라는 거예요. 한 개 다시 한번 봅시다. 마지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널 이렇게. 그래서 말 그대로 한 개 더 추가 시 요게 바로 한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하나 먹었을 때 어이구 색깔이 안 칠해져서 이렇게 하나 먹었을 때 효용이 5만큼 발생하고요. 한 개에서 두 개째 하게 되면은 효용이 5에서 9니까 이 차이가 한 개 효용입니다. 9에서 5를 빼면 4 이렇게 되고요. 세 개째 먹었을 때 효용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효용이 12에서 9만큼 3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고 3에서 4개로 증가하면 여기 보시면 추가적인 효용이 12에서 14로 2만큼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죠. 4개에서 5개 가면 여기 보시면 총 효용이 변함이 없잖아요. 이건 그대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과나 콜라 같은 거 할 때 한 캔, 두 캔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게 가분성이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방울씩 0.0000 이렇게 쪼개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좀 잘 안 하다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이산적으로 봤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5개에서 6개 먹었을 때는요. 총 효용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했어요. 이렇게 감소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한계 효용이 오히려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한 개 더 추가시인데 이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총 효용이 얼마나 증가하니? 이게 바로 한계 효용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를 바로 한 개 추가했을 때니까 이게 바로 미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왼쪽에다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소비한다 합시다. 그때 여기는 나는 한계 효용을 표시하려고 해요. 첫 번째 먹었을 때는 5개 이렇게 됐고요. 두 개째는 4개 이렇게 됐고, 3개 추가했을 때는 추가되는 게 3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4개째 먹었을 때는 2개 이렇게 됐고, 5번째 먹었을 때는 빵 이렇게 되고, 6번째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효용이 음이잖아요. 왜냐면 여기가 빵이 되는 거니까 위에 있을 때 파란 색깔이 플러스고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총 효용은 감소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어제는 좀 일반화해서 표현을 했는데 총 효용은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언제 총 효용이 극대됩니까? 하면은 여기요.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될 때 여기다 할게요. 그래서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될 때 그때 총 효용은 맥스 극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한계 효용이 처음에는 이렇게 5였다가 4, 3, 2 점차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계 효용이 체감되다가 여기가 제로가 되면은 총 효용이 극대되고요. 요거는 한계 효용이 체감하지만 어떻게 돼요? 한계 효용이 점차 감소해요. 그래서 그걸 체감한다라고 표현을 쓰지만 감소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계 효용은 0보다 큽니다. 이거이므로 총 효용은 어떻게 된다? 계속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될 게 한계 효용과 총 효용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뭘 보시냐면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총 효용은 증가한다. 한계 효용이 0보다 작다? 총 효용은 감소한다. 한계 효용이 빵이다? 그러면 총 효용은 맥스가 된다. 거기까지 되셨죠? 네, 여기까지는 뭐 복습이고 간단하니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여기에 한계 효용과 총 효용과의 관계 중에서 요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총 효용인데 야, 너 3개 먹었을 때 총 효용이 얼마야? 물어봅시다. 자, 이 사람이 3개 먹었을 때 총 효용은 여기 보시면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높이가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2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얘를 여기 서랍 넣듯이 착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처음에 5, 그 다음에 4, 3 이거의 합이에요. 자, 그래서 3개를 먹었을 때 총 효용 12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개 먹었을 때 1개 효용, 2개째 먹었을 때 1개 효용, 3개째 먹었을 때 1개 효용, 이거의 합이에요. 1개째 먹었을 때 1개 효용이 5, 2개째 먹었을 때 1개 효용 4, 3개째 먹었을 때 1개 효용 3, 이거의 합이 1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씁니까? 하면 총 효용은요. 한계 효용을 이렇게 서메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바로 서메이션 한다는 게 연속선상으로 표현하면 적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총 효용과 한계 효용과의 관계를 살짝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총 효용을 미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분이 잘게 쪼개는 거예요. 착착착착 쪼개게 되면은 그게 한계 효용이 되고요. 이 한계 효용, 각각의 한계 효용을 쌓을 적자를 씁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총 효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제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64페이지 가보시면 무차별 곡선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이 이게 무차별적인 뭐 학살 그런 단어를 자꾸 봐서 그런지 좀 약간 무식하고 무서워 보이는데 좀 번역 좀 잘 좀 하지 그랬어요. 무차별 곡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곡선이 무차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 이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무차별 곡선 이론과 한계 효용 이론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한계 효용이라든가
요거는요, 사실은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한계용 학파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론은 원래는 기수적 효용을 이렇게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데, 무차별 곡선 이론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무차별 곡선 이론은, 자, 이거는 서수적 효용 이론을 전제로 깔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기수적 효용은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 서수적 효용이다. 서수라는 것은 이게 순서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무차별 곡선 이론에서 효용 극대화 조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거 저 뒤에 간 다음에 되돌아오면 뭐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키핑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상품 묶음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보셔야 돼요. 상품 묶음. 자, 바스켓에 패키지로 XJ랑 YJ가 이게 번들처럼 담겨 있는 거예요. 커머디티 번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입할 때 하나만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2개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사과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게 XJ가 사과라고 하고요. 원래는 XJ가 사과고, 원래 이것도 나눠 써야 되는데 대충 합시다. 뭐냐면 X에다 이름을, 사과라는 이름이 길어지니까 그냥 X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사과의 개수는 이건 X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이거 이름이 이제 X인 거니까. 이건 이 칠판 지우개 이렇게 되고 지우개 개수 하는 거니까 보통 책에서는 소문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정확하게 써도 좋은데 지금 우리의 관심이 그건 아니고, 그렇게 식이 복잡해지면 좀 나눠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X면 때로는 사과고 때로는 사과의 개수고 뭐 그렇게 헷갈리시지는 않을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L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이다라고 하면 그냥 노동의 사람 수인지 노동 시간인지 명확하게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냥 노동의 양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가 보다 보통 얘기합니다. 자, 지금은 또 제와가 YJ가 있어요. 이게 바나나라고 할게요. 바나나의 개수라고 합시다. 자, 바구니에 만약에 사과가 거기 65페이지에 가보시면요, A라는 상품 묶음에는 사과가 하나, 둘, 셋 하고 바나나가 2개 이렇게 있고 사과가 3개 있어요. 점점점점점 해서 여기는 A라는 상품 묶음은 3과 2 이렇게 하면은 사과가 3개, 바나나가 2개 이렇습니다. 다음에 B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과가 5개, 바나나가 하나 이렇게 되면 점점점점점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는 사과가 5개, 바나나가 1개 이렇게 돼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걸 좋아해요? 앞에 계신 분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A가 좋다. B가 좋다. 뭐 잘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바구니 자 5개 뭐 가끔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 10,000원에 뭐 1,000원에 뭐 아무튼 비슷한 게 있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 비슷한데 여기는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근데 A와 B 뭐 개수는 5개. 개수는 5개네? 5개 맞아요? 5개네? 뭐가 좋습니까? 자, B는 6개니까 개수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A는 좀 골고루 있고요. B는 이렇게 좀, 사과는 많지만 바나나가 별로 없어. 그러면 바나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수는 많지만 이건 뭐, 내가 사과 싫어하는데 사과가 많네? 그럼 이걸 고를 수도 있고, 야, 무슨 소리야? 좀 개수가 6개인데 당연히 B를 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취향이랄까, 선호를 반영해가지고 고르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걸 고를 것인가라는, 우리가 효용이라는 게 그거예요. 어떤 상품 묶음을 골랐을 때, A라는 상품 묶음을 골랐을 때, 다시는 만족이 어떻게 됩니까? 또는 B라는 상품 묶음을 골랐을 때 당신은 만족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를 찾는다고요. 제일 만만한 건 뭐냐면 이 X를요, 그냥 우리가 시험을 본다 하면 중간고사 시험이라고 할게요. 중간고사 시험의 성적. 네, 이제 오늘 계절학기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기말고사 시험의 성적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뭐 5점 받고 기말고사는 1점 받고 얘는 중간고사 3점 받고 기말은 2점 받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느 게 좋아요? 모르지, 교수님에 따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야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효용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단순히 다 더합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고사 성적을 단순히 더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A라는 바구니에 담겨 있을 때는 요게 3, 2 하니까 중간고사 3점, 뭐 30점, 20점 해도 돼요. 점수가 낮네. 그래도 아무튼 5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B와 같은 경우에는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어떻게 최종 점수가 됩니까? 하면 교수님이 이렇게 성적을 처리한다고 그랬어. 가중치를 똑같이 1과 1 둬서요. 이렇게 두게 되면은 5와 1 되니까 이때는 얘가 6 되니까 B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교수님께서 우리 중간고사 성적은 한 40%만 넣고 한 30%만 넣고 기말고사 성적을 70% 가중치로 하지 이렇게 한 거야 교수님이. 그럼 중간고사 성적은 뭐 30%만 넣고 기말고사 성적은 이렇게 70%로 하지. 왜냐면 그래야지 기말고사를 좀 더 너무 센가? 너무 세죠. 세네. 그러면 이렇게 하긴 뭐하고 가중치를 40%와 60%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 50% 50%가 아니라 이거는 뭐 0.5 0.5 해도 값은 순서는 변하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A와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0.4만큼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0.4 곱하기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기말고사 성적이 2니까 0.6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만약에 B 이렇게 되면은 0.4 곱하기 5 그 다음 더하기 0.6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값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죠. 자,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요. 지금 선호에 대한 얘기를 미리 조금 하는 건데 이 교수님은 되게 신기해요. 그냥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고사 성적을 곱합시다.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곱하는 거. 이게 룰을 첫날 이렇게 공지만 하면은 룰만 일정하고 공정하게 하면은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노무사 시험에 왜 노경이 들어갔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렇게 정한 거야. 노동경제 하시는 분들이 뭐 힘이 셌나 보지. 그래서 이것도 과목에 넣어 해서 넣었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들어간 거야. 그래서 만약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요. 대신 공정하게 과목과 집어넣고 배점과 시험 범위를 딱 정해놓으면 그 공정한 룰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경쟁을 해가지고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대로 해서 노무사 합격증을 주겠다. 이런 공정한 룰을 세운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전부 다 이제 승복을 하는 것이고 점수가 낮으면은 좀 아닌가 보다. 물론 누군가는 그 과목들 잘 본다고 노무사로서 적합한 적성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근데 뭐 차라리 그냥 룰은 정해야 되는 거죠. 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으니까. 아니면 그냥 파이 3.14 1592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걸 가장 긴 게까지 외우는 사람에게 1, 2, 3등 한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냥 깔끔하지. 그러니까 룰은 복잡한 것보다는 깔끔하게 다 승복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탁탁. 그러니까 사실은 더 깔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이제 다들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또 다들 경쟁이 치열하니까 주관식도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좀 그냥 깔끔하게 하는 건. 근데 객관식은 이제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을 좀 어떻게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으니까 주관식이 더 좋긴 하죠.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곱하기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기로 돼 있으면 A와 같은 성적을 받은 사람은 이거 곱하는 거야.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20 하면 3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6 이렇게 돼 있고요. 자, B와 같은 점수를 받은 거야. 그럼 중간고사는 50점 받았는데 기말고사 10점 받았으면 그냥 5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골고루 받는 경우가 이때는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의 룰이라든가 우리도 사실 보면은 기본 과목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노동법 같은 게 배점도 크고 분량도 많은 거니까 그거를 당연히 좀 잘 전략으로 하긴 그렇지만 비중을 또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골고루 갖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게 개수로 따지면 얘가 개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효용 만족의 크기나 최종 점수로는 얘가 훨씬 낫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효용을 측정하는데 효용을 측정할 때 그 룰이 있어요. 더하기로 할지 뭐로 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 뒤에 보시면 하나만 더 할게요. 이쪽에서 룰 자체가 교수님이 둘 중에 낮은 점수가 자신의 점수로 합시다. 이렇게 정한 거야. 이렇게요.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잘 봐야지. 그러니까 A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최종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중간고사를 몇 점 받았습니까? 3점 받고 기말고사를 2점 받으면 3점과 2점 받았을 때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x랑 y 중에서 작은 게 나의 전체를 차지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3과 2 중에서 작은 게 내가 갖게 되는 점수니까 이제 교수님이 그러는 거지. 중간고사 성적 뭐 받았어요? 저 30점 받았습니다. 기말고사 성적은 몇 점 받았어요? 20점 받았습니다. 아, 그럼 학생은 20점이요? 저기 중간고사 잘 봤는데요? 소용없어요. 못 본 거를 최종 점수로 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와요. 중간고사 몇 점 받았어요? 미소를 짓는 거야. 딴 애들보다 좀 잘 봤나 봐. 50점 받았죠. 허허허. 이렇게. 기말고사는요? 아유, 뭐 10점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10점이 학생의 점수요. 아, 저 중간고사 되게 잘 봤잖아요. 쟤보다. 아니에요. 못 본 거를 최종 점수로 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룰 정했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왜 룰을 어떻게 정합니까? 이건 사람마다 좋아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뭔가 형태라든가 함수로 만들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요 위에 XJ랑 YJ라고 하는 사과랑 바나나의 상품 묶음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너 어떤 거를 좋아하니?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이 모는 종이로 쫙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는 종이로 쫙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가 다 우리가 선택 가능한 뭐 이렇게 영역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좋아하는 상품 묶음의 개수로 나눠 있는 거를 먼저 잘 한번 쭉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그 크기를 아는 것까지 중요한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수적인데 우리의 관심사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농사 전체 평점 몇 점이야? 61점이야? 62점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0등 안에 들었어? 이게 중요한 거니까 정확하게 순서를 나열하는 게 나한테는 또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상품 묶음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거를 더 좋아하는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거를 보게 돼요. 그게 프리퍼런스라고 얘기합니다. 프리퍼런스라는 게 선호 체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품 묶음을 좋아하는지 상품 묶음별로 이렇게 표현을 순서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선호와 관련해서요. 그 공리는 살짝 체크해 두세요.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기본적인 자명한 원리예요. 그냥 자명한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공리라는 자체는. 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이것도 그냥 좀 기본 상식으로 좀 해 주시죠. 완전성이라는 게 있어요. completeness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은 A 상품 묶음이 좋습니까? B 상품 묶음이 좋습니까? 하면은 이게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A가 좋으면 이렇게 표시하고요. B가 좋으면 이렇게 표시하고요. A와 B가 같으면 무차별한 물결 표시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과가 좋은지 바나나가 좋은지 짜장이 좋은지 짬뽕이 좋은지 그거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게 완전성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비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학생은 짜장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얘기를 진행 못 하잖아. 아니면 짜장이 좋아요? 아니면 짜장 이게 짜장이고 또 뭐라고 할까? 복짬이라고 할게요. 복짬. 이게 짬뽕하고 뭐 볶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예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럼 얘기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뭔지 알고 비교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이행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행성. 이행성이라는 건 이거 되게 당연한 원리예요. 당연한 원리예요. 아셨죠? 저는 A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할게요. 사과가 바나나보다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바나나보다 포도보다 바나나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물어봤어. 당신은 사과가 좋습니까? 포도가 좋습니까? 했더니 당근 포도죠. 이러면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아,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이게 앞에서 자기가 얘기했던 거랑 뒤에서 얘기했던 거랑 막 뒤집혀 되면은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당연히 바나나보다 사과가 좋고 바나나가 포도보다 좋으면 사과는 포도보다 당연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이행성의 원리라고 해요. 당연한 거예요. 일관성 있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사과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과가 제일 좋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연속성의 원리예요. 연속성의 원리. 연속성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조금씩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짝만 봐주시죠. 조금씩 이렇게 어떤 변화를 늘려나가거나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네 번째 강자 빼도 되겠어요. 그냥 단조성이라고 할게요. 단조성.
자, 단조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다익선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모아 더 베터 해가지고 많이 가질수록 거기 있는 것처럼 더 큰 만족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5번째로 볼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볼록성이라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살짝 골고루 이게 이제 볼록성을 충족하게 돼요. 골고루 소비를 할수록 훨씬 더 효용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떤 극단적인 경우보다. 그래서 골고루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어떤 효용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무차별 곡선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공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효용 함수 말씀드리고 그다음 무차별 곡선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하는 요 파트가 어떻게 보면 조금 빠를 수는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녹용할 때도 메인 토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